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친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20년이 지난 후 다시 재결합한 40대 주부입니다. 사실상 친구들은 결혼 20년 차로 소개하지만 제게서 들리면 웃음밖에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2년의 결혼 생활을 한 지 20년이 지났고 지금은 같은 사람과 재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와 남편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어요. 얼굴만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다소나마 친분이 있었죠. 제 친구의 이중 사촌 오빠로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 등하교도 같이 했고 서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서로의 집에 오가며 가족끼리 인사도 나누곤 했어요. 당시 중학 3학년 때였고 제 남편은 선배이자 옆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친구네 집에 갈 때면 제 남편은 지금의 시어머니와 대학생 누나와 있었죠. 둘 사이에 2살 차이가 있었지만 태도가 어른스럽고 듬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를 부러워하며 언니가 있는 건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시절 그냥 친구로만 여겼습니다. 때면 오빠가 있는 것도 좋겠다 싶을 만큼 사촌 동생에게도 잘하던 사람이었죠. 서울에서 만난 사이였지만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 그 친구네는 경기도로 이사를 갔고 그 이모댁도 이모부 고향인 충청도 소도시로 이사를 간다고 들었어요. 친구와는 가끔 연락을 하곤 했지만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지니 함께 학교에 다닐 때만큼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어요. 대학 입시도 있고 고등학교 생활은 중학교 때보단 더 바쁘니까요. 그렇게 꽤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그 사람의 존재는 그렇게 성인이 되고 대학에 다니고 아마 졸업할 무렵이었어요. 한창 취업 준비를 할 때였는데 대형 어학원에 다니며 토익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그 오빠를 다시 만났어요. 지금의 남편이요. 청소년 시절처럼 까까머리가 아니었기에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여전히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서먹함이 지난 시점에 제가 슬쩍 물어봤죠. 저 오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어릴 때 어느 중학교 다녔어요? 아, 나 땡땡 중학교 너 혹시 거기 좀 나왔어? 네, 저. 기억나세요? 긴가민가 했는데 맞았네요. 아, 나도 너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혹시 나 기억 못할까봐 안 물었는데 진짜 신기하다. 주변 친구들은 그를 부러워하며 언니가 있는 건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시절 그냥 친구로만 여겼습니다. 오빠는 고등학생 시절에 이사를 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충청도였나요? 꽤 멀리 간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는 충청도에서 다녔지만 대학은 서울로 와서 주변에서 자취했어요. 부모님은 거기 계시지만 오빠네 언니들은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네요. 언니들 중에는 정말 예뻤던 사람도 있었어요. 모두 잘 계신지요? 전 사실 지영이랑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지영이도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그때 언니들은 이미 대학생이었는데 중학생 시절에 나는 어리게 보였겠죠. 온갖 기억 속에서 예쁜 모습으로 기억돼요. 너 우리 누나들도 기억하겠지요? 아, 그렇다면 얘기해요. 그때 언니들은 이미 대학생 시절이었다는데 나에게는 어린 모습으로 기억돼요. 언니들은 머리도 길고 예쁘게 화장하셨어요. 가끔 마주치는 모습이었지만 이쁜 언니들로 계속 기억에 남아있어요. 기억력이 좋네요. 그리고 서로를 만날 기회가 생겼고 처음에는 손니지나 미터가지로 그냥 지나치는 인연일 수도 있었어요. 성인이 되어 만난 이후로 서로를 알아가다 보니 더 신기하고 좋은 관계가 생겼어요.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서로 도움을 주고 응원해주며 가끔 콘서트나 전시회를 함께 보러 다니며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이제 돌이켜보니 그때가 정말 좋았던 시간들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많은 공통점을 가졌어요. 취업에 대한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사람 덕분에 버텼어요. 두 사람 다 취직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여 유명 포털 사이트에 취직하는 게 목표였지만 쉽지 않았어요. 2번의 실패 후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작업하며 그림을 그리고 이미지를 판매하기도 하고 학원에서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쁘진 않았어요.
지금도 미술학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회화를 가르치고 있고요. 아내가 남편으로 전환했을 때도 취업은 어려웠어요. 그는 공기업 취직을 목표로 했지만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기로 했어요. 작은 플라스틱 제조 공장을 이어받았죠. 아버지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와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그 회사 일을 배웠어요. 그때 우리는 연애한 지 2년이 되어가던 시기였고 남편이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힘들어요. 보고 싶을 때도 만나지 못하고 주말은 이동 시간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써야 했어요. 그래도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결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한다는 거 알죠? 그 사람의 생활을 1년 정도 한 후에 그 사람과 나 모두 사회에서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족의 부모님들의 압박도 시작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살았어요. 결혼하면 어머니가 혼자가 되는 게 싫어서 무의식적으로 결혼을 꺼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데 그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 같아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확신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에게 그 사람과 결혼하면 어떨까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기쁜 딸, 너무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사실은 전 언제 결혼하나 고민했었지만 왜 이제야 결혼하게 된 건가 싶었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를 1년 넘게 배웠고 그 집 부모님도 아들이 자리 잡았는데 결혼하라고 권유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3년 동안 만났는데 왜 미뤄가고 있는 건지 물었더니 그 사람은 아빠가 해야 할 일은 사실 혼자 하면 되라고 대답했어요. 결혼은 남자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 장거리 연애하면서 서로 많이 힘들었지만 차비도 많이 썼고 그냥 결혼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엄마가 준비해 줄게요. 우리 딸 시집 보내줄게 라며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가 모든 일을 준비해 줬어요. 내 결혼은 엄마의 숙제였던 거죠. 부모님들은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 딸의 결혼을 볼 수 있었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텐데요. 어머니 사실 나 결혼하면 그 사람이 있는 충청도로 내려가야 해요. 어머니 혼자 서울에 계시는데 나는 정말 무섭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혼자 계셨을 때도 무서우시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는 것도 무서워요. 아이고,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 여기 친구들 많으시잖아요. 어머니 여기서 바빠야 하고 아직 일도 해야 하니까 자주 연락하면 돼요. 어머니는 남편을 손잡고 가끔씩 저한테 와서 얼굴 보여주면 돼요. 어머니는 정말 괜찮으시다고요. 저도 어머니 옆에서 노처녀로 있기보다 더 싫어해요. 어머니 고맙다고요. 저는 그 사람을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항상 같은 말이지만 김서방, 어머머, 어머니 김서방이라니 사위 얻게 되니 좋아해요. 응, 너무 좋아요. 아주 잘 생겼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결혼 준비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양가 부모님의 지지를 받으면서 결혼식은 남편이 있는 곳의 작은 웨딩홀에서 열렸어요. 서울에는 제 친척들과 친구들이 기꺼이 시간을 내어 와주셨어요. 정말 남편을 믿고 그 사람을 보고 새로운 곳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예쁠 줄로만 알았던 제 결혼 생활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후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프리랜서로 일하던 중이었고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이 재밌을 줄 알았어요. 남편의 고향은 연고도 없고 친구도 한 명도 없는 곳이었지만요. 새로운 삶의 시작에는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후 한 달이 지난 쯤이었죠. 그때 시어머니의 생신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칠순 생신이어서 저희는 고급한 스카프를 선물해드리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이것은 저의 며느리로서 처음으로 시부모님을 대접해드리는 자리였기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선물을 고르는 데는 명품을 잘 아는 친구에게 추천을 받아서 구입했고 음식 메뉴와 조리 순서까지 몇 날 며칠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요리를 잘 못해서 칼질이나 재료 손질도 매우 느렸거든요. 생신을 대충 챙기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시뮬레이션을 무수히 많이 돌렸답니다. 그때 준비한 일에 대해서 물으면 저는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정말 정성이 담긴 일이었어요. 생신 당일엔 저희 집에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아버님과 남편은 회사에서 같이 출발했고 어머니와 시누이는 집에서 같이 왔답니다. 벨이 울렸을 때 저는 앞치마를 확인하고 웃는 얼굴로 현관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아버님과 남편 뒤에 회사에서 일하는 격리 직원이 따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회사이고 거기서 일하는 분위기에 한 끼의 식사만 한 건 아닐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평범한 식사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생신인데 약간 이상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아주 칭찬을 많이 해주신 직원이라고 들어서 데리고 오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어머니와 사모님도 도착했고 제가 차린 음식을 내놓을 때마다 시동생분들께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우리 양자의 요리 솜씨가 아주 좋아. 이것을 다 직접 만든 거니 정말 수고가 많았겠네. 어머니도 요리를 잘하시지. 우리 며느리가 손이 아주 민첩하네. 고맙다 어머니. 왜 이리 많이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우리 엄마의 생일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나도 이런 식사를 할 수 없어요. 엄마, 시집 안 가네. 딸이 뭐가 바빠서 적당히 차리지 못했어. 미안해요. 내가 시집 가기 전에 우리 올케 씨한테 요리를 잘 배워야겠어요. 그렇게 달달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한 직원이 제 밥상이 심심하다는 듯 초를 치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나 그냥 예에 없는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가족분들은 다 만족하셨으니까요.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어머님께 선물을 드리려 했는데 쇼핑백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진짜 식은 땀이 삐죽삐죽 흘러가며 온 집안을 찾아보고 복도나 옥상까지 올라가 찾아보았지만 이상하게요. 어디에도 없는 일이에요. 침이 꼴깍 흘러내려가고 시어머니가 칠순에 자식 상사만 찾아와서 며느리가 되었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는 계속 찜찜한 기분만 들었어요. 다음 날 남편이 여직원에게 선물을 부탁했어요. 회사 동료가 생일을 축하해준 뒤 일도 잘 해주고 뒷정리도 해줬으니 성의를 표현해야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여직원과 어울리기 좋은 가디건을 사러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는 아버지와 남편이 외근 중이었고 여직원만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여직원의 표정을 보고 전기 같은 느낌이 왔어요. 어쩌면 여자들의 직감일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만나고 몇 날 지나 두 번째 만난 여직원은 꽤 건방진 태도를 가졌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이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다리만 뻗치며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훑어보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때야 알았어요. 선물을 의도적으로 없앤 게 그녀의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사장님은 다 좋으실 텐데 여성분은 다른 눈총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전 여자분이 사장님 결혼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서울에 여자가 온다길래 진짜 서울에서 공주님이라도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날 뵙고 너무 놀랐잖아요. 웬 촌스러운 아주.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제가 여자 보는 법 좀 알려드리려고요. 참, 사장님이 뭐 제 선물 가져오실 거라고 하던데 설마 이거예요? 아이, 언니 센스도 없으시네. 거기 화분 옆에 두고 가세요. 안에 교환증은 들어있죠. 너무 어이가 없는데 저는 한마디도 받아치지 못했어요. 첫째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거든요. 어안이 벙벙했죠. 둘째, 나를 무시하는 발언들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아버님 회사 직원과 트러블을 일으킬 수 없었어요. 제 당황한 표정에 그 여자는 더 기고만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선물을 내려놓는 제 모습이 그 사람 눈엔 우스웠겠죠. 그때 왜 그년 머리채를 잡지 않았는지 여태 후회가 될 뿐입니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그 작은 동네에 조에 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주어는 제 이름이었고 일파만파 퍼지는 소문에 점점 힘들어졌죠.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제가 그 동네에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일어나 싶어 떠올려 보니 그 여직원 치더라고요.
여직원이 알려주겠다던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의미를 이해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닌 소문으로 남편이 나를 때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시댁에서 괴롭힘이 심해져서 힘들어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서울에서 만나던 남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결과로 결국 어색한 존재로 여겨지며 외로워졌어요. 결국 남편과의 의사소통이 끊어지고 오해가 쌓여 이혼까지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크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그 결정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싫다는 나의 단호한 한마디에 곧 이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 그리고 기타 합의 조건들을 다 제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며 배려해줬어요. 동료에서 그리고 시댁 식구들로부터는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밉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제 편으로 정리를 해주니 그 점은 참 감사했습니다. 이혼 정리를 끝내고 완전히 서울에 온 순간부터 여직원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 여자랑 재혼할 것 같았는데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남편은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소처럼 업무만 했어요. 결혼 생활에서는 실패했지만 아빠 역할은 잘 하고 싶어 했었죠. 그 말을 20년 가까이 변함없이 잘 지켜줬어요. 아이와의 교류가 거의 없었지만 이혼한 지 20년 넘게 양육비뿐만 아니라 내 생일까지도 잊지 않고 챙겨주는 게 상상 이상으로 좋았어요. 그때마다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느꼈죠. 결국 아들이 군대에 간 후에는 친정 엄마와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아이가 어릴 적엔 같이 살다가 중학교에 갈 때는 따로 살면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엄마가 혼자 계시고 저도 오랜 기간 혼자 지내야 할 텐데 두 집을 왜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죠. 아저씨는 군대에서 돌아온 남편인 줄 알았던 아들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던 남편에게 전과 달리 냉담해지며 서로 소통을 하지 않았던 것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랜만에 찾아온 전 남편이 짧은 시간 동안 놀라운 사실들을 드러내며 영화 같은 상황이 벌어져 가는데 이는 마치 감동적인 드라마나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에 따르면 아내는 회사에서 일하는 여직원과 관계가 있었는데 아내가 결혼을 거절하자 정말 화가 났다고 해요. 그 여자는 아버지와도 가까웠고 집에도 자주 드나들었다고 하니 아내는 너무 무신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가 발작을 일으켜 아내의 어머니와 누나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아내까지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게 했대요. 남편은 그것으로 인해 아내와의 관계가 끝나고 그 여자가 아내에게 상처를 준 거라고 생각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어이없다고 하더라고요. 난 피할 새도 없이 기계 밑에 깔렸고 제때 치료도 못 받게 맞고 정신병자가 따로 없지 바지 좀 걷어봐 어쩜 좋아 이 지경이 되도록 당하고 살았어. 진짜 미련하네. 당장 숨을 때가 필요해서 왔어. 당신밖엔 생각이 안 나서 신세 좀 줄게 미안해. 아니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 이사도 했는데. 아들 컸다고 양육비 안 보내서 많이 서운했지. 나 사실 우리 아들 좀 크고 나선 연락하고 지냈어. 어릴 때야 내가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라서 감히 보겠다는 생각도 안 했지만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당신이 왜 핸드폰 사줬잖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더라고. 아빠랑 만나고 싶다고. 자기 중학교 입학하는데 얼굴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나 우리 아들이랑 가끔 만나서 용돈도 주고 당신 소식도 듣고 당신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어. 일찍 말 못해서 미안해. 여기로 이사한다는 것도 애가 알려줘서 바뀐 주소도 아들 통해서 알고 있었지. 그 이야기에 따르면 아내는 회사에서 일하는 여직원과 관계가 있었는데 아내가 결혼을 거절하자 정말 화가 났다고 해요. 그 여자는 아버지와도 가까웠고 집에도 자주 드나들었다고 하니 아내는 너무 무신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가 발작을 일으켜 아내의 어머니와 누나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아내까지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게 했대요. 남편은 그것으로 인해 아내와의 관계가 끝나고 그 여자가 아내에게 상처를 준 거라고 생각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어이없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만날 거라는 것 생각 못했던 건 아닌데 꽤 오래됐네. 난 대학 가면서 애도 성인이 되었으니 혹시 당신 보고 싶진 않을까. 언젠가 보겠다고 하면 그러라고 해야지. 그랬군요. 다행이에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지 않았을 거라고요. 제 아이,
고마워요. 잘했어요. 20년 만에 우리 둘은 손을 잡았어요. 코가 찡했었네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서로에게 준 것이었어요. 차근차근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요. 먼저 다리가 불편한 남편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그 역할을 기꺼이 수행할 것이에요. 10년 넘게 일한 미술학원을 후회하고 상황을 분석하려고 했어요. 어머니와 시누이가 병원에서 나올 증거를 모았어요. 두 분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회사의 결제 서류도 모았고 어렵게 CCTV 영상도 찾았어요.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와 함께 경찰을 찾아갔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울면서 제게 다가왔어요. 마치 아버님이 온 것 같네요. 고생했어요. 미안해요, 아이야. 고마워. 우리를 찾아줘서 고마워. 오랜 시간 동안 척하며 살아왔는데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오랜만이네. 이런 모습으로 마주하다니 너무 부끄럽네요. 고마워요. 저희 집 문이네요. 올케가 진심으로 미안해요. 20년 만에 온 가족이 이렇게 모이다니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모이는 것을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해답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2년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우리는 가족이었고 마음속에 남아있던 실 같은 것이 있었나 봐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제가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가장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니 믿고 꼬인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해요. 반드시 풀겠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그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친정으로 갔었죠. 그것이 우리 가족의 삶을 꼬이게 한 것이라면 제 탓도 있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계획을 말했습니다. 다음 날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죠. 자책하게 해야만 했어요. 이제라도 남편과 재결합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 여자는 코웃음을 지었어요. 아들도 이미 다 자랐고 늦었지만 남편과 다시 결합하려는 마음을 표했지만 그 여자는 코웃음을 지었어요. 전 남편을 만나려 했지만 보자마자 도망가고 싶을 정도였죠. 젊은 시절 사무실에서 만났던 그날의 표정이 생각났어요. 그 소리가 나던 날이 되살아나면서 그 여자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같이 있으면 어디야 라고 말했어요. 그 여자는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모두에게 휘두름을 쳤죠.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야 할지 몰라요. 내용을 한국어로 다음과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알 것 같으니 진짜로 왔어. 여기 와라. 아이고 예쁜 여자야. 어머니 할 때는 언제인가? 나를 병원에 데려가? 너도 시험해봐라. 들어가 이 여자야.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한겨울에 베란다에 잠깐 머물러도 자기 잘못을 깨달을 거라고 말했어. 그 여자를 베란다에 가둬놓고 안쪽 문을 잠가버렸어. 추워, 더워, 배고프다는 게 가장 힘들다고 했어. 우린 그 여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내 제대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게 확실했어. 빨리 해결해야 했어. 그 사람이 냉정하다는 건 알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협조적으로 나타났어. 밤늦게 찾아와서 약 10시간 정도 지났을 거야. 그 여자가 자백하게 되면 나와 누나가 녹음하고 녹화하여 큰 소동을 일으켰어.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 몇 년 동안 교제를 했던 남편이 결혼을 거절하자 심술을 부렸다고 했어. 시댁에 사는 듯 했는데 사장 부부도 좋은 분들인데 남편이 결혼을 거절한다고 하자 며느리로 생각하는 어르신들도 태도가 바뀌었어. 그것도 참 서운하고요. 나도 10년 넘게 노력했어.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집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 회사에서의 일이며 집안일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전철을 잊지 못한 채 아들을 핑계로 결혼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했어. 이제 와서는 나를 부인이나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꼈어. 어릴 때 받아들였던 배신감을 갚고 싶었어. 그래서 정신과 병원장이 내 친구의 남편이었는데 도움을 요청했어. 돈을 주면 서류를 만들어주고 입원시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어. 병원까지 데려다 주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사인만 찍으면 마치 결제한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별로 문제될 것은 없었어. 정신병원에 사람을 넣는다는 것이 찝찝했지만 그 사람의 다리를 좋아했어. 결혼하기 전부터 혼자 좋아했던 것이 알 수 있었어. 이렇게 계속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은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말했어. 그때부터 나는 그를 빼앗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를 갖고 싶었고 그의 남편과 이혼시켜 관계를 가지게 되었지만 결국 그에게서 끝났다고 느꼈어. 간청해도 피로도 소용없었어. 우린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결혼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어. 나도 처음에는 그를 떠날 생각이 없었지만 그는 내 곁에 있지 말라며 강하게 나를 거부했어. 그래서 그의 퇴근 시간에 공장에 가서 그를 깜짝 놀래키려고 기계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밀어버렸어. 하지만 실수로 그의 다리에 맞아 다리에 큰 상처가 생겼어. 나는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출혈이 많아서 병원에 가야 했어.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여전히 사라졌고 그의 가족들도 찾을 수 없었어. 이후에 전화를 받아보니 그 사람의 아버지가 병원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어. 그러나 그의 과거를 되새기며 더 이상 나의 행동으로 불평하진 않았어. 그 후 나는 휴대폰의 녹화 파일을 USB로 복사해 아버지, 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경찰서로 가게 했어. 경찰서에 도착해서 사건을 설명하는 중에 그 사람의 남편이 도착했는데 그 뒤에서 제보를 했어. 그는 그 여자와 결혼 생활이 망가진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사과했어. 결국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 그의 아버지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 여자의 아버지는 멀쩡한 상태일 거예요. 확인해 주세요. 어서 병원에 가야 할 사람이에요. 너야 너, 아니야? 지금 뭘 하는 거니? 너 진짜 가만 안 둬. 남편이 제보한 그 여자가 금세 희본 상태였어. 우리는 형사들한테 그 여자를 넘기고 경찰서를 나왔어. 제가 온 식구를 차에 태우고 집에 가려 했을 때였어. 남편이 갑자기 엉엉 우는 거야. 어린애처럼 엉엉 소리를 지르면서 문득 미러에 5명이 한 식구로 담긴 모습을 보니 울컥했어. 그동안 돈을 벌고 일을 해도 허전하고 외로웠다고 해. 너한테 정말 미안해. 아버지, 어머니, 누나,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아서 우리를 고생시켜서 지켜주지 못했어. 20년을 이게 뭐야? 다 내 잘못이야. 못난 나 때문이야. 여보 괜찮아. 그만해. 이제 다 끝났어. 고생했어. 그런 남편을 안아주었어. 내 인생만 꼬인 줄 알았어. 남편도 그랬네.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단단히 꼬여버린 실타래를 놓지도 못하고 만지작거렸을 거야. 남편이 미안하다고 한마디 사과하고 시부모님, 시누이도 울었어. 경찰서 주차장이 떠나가라 울었어. 실타래가 풀리는 순간이었어.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체중이 딱 10kg만 오를 때까지 집에 있다가라고 우선 건강부터 챙기자고 제안했어요. 거창한 재결합은 아니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희 둘은 그렇게 다시 부부의 연을 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에게 믿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기적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꺼내준 여직원의 아버지가 남편과 저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절대 병원 밖으로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인 삶을 다시 찾아준 것에 감사하다면서요. 내가 딸을 참 잘못 키웠소. 내 마음이 훌쩍 넘어오던 귀한 딸이어서 아이 소리 한 번 안 치고 곱게 키웠어. 그게 내 한이 될 줄은 몰랐네. 그 녀석이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용케도 다 해내길래. 아, 난 좋게만 해석했었다고. 욕심이 많아 대성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4가지 엄마 주고 나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적은 있어요. 근데 내가 다음번에 거절했지? 젊은 나이에 경험해 볼 수 있는 건 다 해봐라. 내 재산은 미리 내어줄 생각 없다. 어디로 숨었는지 알 수도 없었다고. 유일한 내 자식인데
아니 나라고 가만두진 않았어요. 백방으로 찾았어요. 굿도 하고 사람도 사서 풀고 하니 근데 결국 자지를 못하고 혼자 지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날 데리러 왔다는 거야. 따님이 신고했다. 나는 멀쩡하다고 증명해줄 가족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나는 그 병원에 끌려가서 10년이 넘게 갇힌 채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랄만한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내가 임대받은 집 세입금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월세를 넣어줬다더군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제주인들은 연락도 되지 않고 정신병원에 갔다는 소문을 믿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돈을 넣어줬다면 그 사람들도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오던 돈을 그 두 분께 돌려주러 왔어요. 나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살 날이 그리 많지 않아서 두 분의 부모님을 모셔서 행복하게 살아주길 부탁해요. 그것이 내 부탁입니다. 노신선은 자기가 가진 거의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둘만 받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모셔서 행복하게 살라고요. 딸로서 잘못 키운 용서의 목도가 들어있으니 받아주세요 하셨어요. 우리는 오래 고민하다가 노신사의 진심에 감동해서 받아들였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열심히 살아가기로 약속했죠. 그래서 우리는 대가족이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특히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서로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렇게 살아볼 생각은 왜 이전에 못했을까요? 남편은 두 어머니의 잔소리 덕분에 더 행복하다고요.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경을 덮쳐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예요. 앞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도 있고요. 아들은 다음 달에 제대를 앞두고 있어요. 휴가 나왔을 때 다 같이 모여 살게 된 새 집을 보더니 얼른 제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들 방을 아주 멋지게 꾸며놨거든요. 저희 세 식구는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참 미안했어요. 제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오해하지 않았더라면, 남편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눠봤다면 어쩌면 우리 가족 다 같이 함께 잘 살 수도 있었는데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심성이 고운 우리 아들은 부모를 다 품고 이해해 주더군요. 그저 감사의 따름입니다. 요즘은 창박해지는 전용 노어를 보고 있으면 하루가 가는 게 그렇게 아쉬워요. 어머님들은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하시지만 그냥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기분 너무 오랜만이거든요. 어릴 때 아빠 엄마 사이에 누워 좋아하는 이불을 덮고 뒹굴거리던 그 기분이에요. 큰 걱정 없이 너무나 평온한 그 기분이죠. 이 행복이 늦게라도 꼬인 고리를 끝까지 다 풀어낸 하늘의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혹시 과거에 꼬인 지점을 찾기 싫어 외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회가 다가올 때 피하지 마세요. 그 지점은 본인만이 알고 또 본인만이 풀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혹시 마음속에 꼬여버린 실타래가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 꼬여있는 매듭을 푸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저를 떠올려 보세요. 하루하루가 아쉬워하며 지내는 내 자신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가족의 건강을 챙기며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한 2023년이 되길 바랍니다. 파이팅! 그리고 아들에게 한마디 남기고 싶네요. 아들, 이 동안 고생 많았어. 할머니와 엄마를 지켜줘서 고마워. 덕분에 엄마는 힘내서 살았어. 늦었지만 아빠와 엄마, 그리고 우리 아들이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내자고 해가들 함께 행복한 길을 걷자. 사랑해.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